난치병에 걸린 아빠가 자신과 같은 병으로 시달리는 딸을 수술을 시켜주지 못하는 이런 애달픈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부 가면이었습니다. 실제로 밝혀진 저 희소병을 제외하고는 정말 진실함이 단 1%도 없는 정말 최악의 사기꾼이죠. 사실 이 돈 얘기를 듣고 저희가 좀 알아낸 다음서부터는 사실은 저도 좀 이 감정이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후원금으로 문신 시술도 받았는데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전신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이런 쪽에 정보가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이게 최소 3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방송을 보면은 아내분이 계속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아내분은 이영학의 이런 행각을 보고 말리지를 않았었던 건가요? 드디어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왔네요. 정말 이 아내와 관련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반전이 또 숨어 있습니다. 아, 좋다. 카메라 보라니까.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그동안은 내가 가정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며 돈을 벌었으니 이젠 아내가 대신 나서도 괜찮잖아요. 이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1인 마사지 숍에서 아내 최 씨를 성매매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자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이영학이 처음으로 맨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말을 사죄를 해야 되지만 아직 이 모든 게 꿈만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9월 5일에 제 아내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저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블랙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3년간 언론에서 미담의 주인공으로 다뤘던 사연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05년 5월 난치병에 걸린 아빠가 자신과 같은 병으로 시달리는 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사연이 한 방송을 통해 알려집니다. 언론에선 이 아빠를 딸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면 천사 아빠라고 표현을 했고요. 정말 기구한 사연이죠. 그런데 사실 전부 가면이었습니다. 자신과 딸의 아픔을 가지고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건데요. 세상에 착한 척, 정말 자기 딸을 위해 뭐든지 다 하는 척 하더니 어떻게 좀 여중생을 또 살해하고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정말? 저 천사 아빠의 가면을 쓴 이영학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그 여중생은 이제 겨우 만 14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더 그 경악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이영학 딸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아이돌 나오는 영화를 보자라고 하며 친구, 즉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영학이는요, 딸을 시켜서 거실에 두었던 비타민 음료와 알약 2알을 피해자한테 먹여라. 피해자는 비타민이라는 말에 그냥 의심을 하지 않고 먹었을 텐데 그 속에는 14살 소녀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양의 수면제가 이미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 한거 불능 상태의 그 피해자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추행을 정말로 긴 시간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식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영학은 그 다음 날 아침까지입니다. 저렇게 가학적인 성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의식이 돌아온 피해자가 이영학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영학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사실 언론을 통해서 진짜 천사 아빠 아까 그 내용만 봐도 너무 애틋한 그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극악무도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실제로 밝혀진 저 희소병을 제외하고는
정말 진실함이 단 1%도 없는 정말 최악의 사기꾼이죠. 이영학이 처음 매스컴을 탄 거는 2005년 5월이었는데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이렇게 창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의 후원으로 서울 강동구에 치킨 가게를 열게 됩니다. 이 치킨 가게는 개점 첫날에 229만 원가량의 매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호황을 누린 거죠. 그런데 1년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치킨 가게를 하는 것보다 더 쉽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방송 출연입니다. 이영학의 감성파리는 제대로 먹혔습니다.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어금니 아빠의 사연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4,367만 원이라는 거액이 후원됩니다. 후원금 사무실이라는 공간까지 마련하고 본격적인 이제 후원 사업, 뭐 자기가 수혜를 받는 거지만 하여튼 후원 사업을 열게 되죠. 기가 막힌 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어금니 아빠로 SNS나 유튜브,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채널을 다 개설을 합니다. 와. 아주 다각도로 이제 후원금을 모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20년치 딸 수술비를 모으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이제 국토대장정을 개최해서 자원한 사람들과 함께 자전거로 이제 전국 일주를 하고요. 심지어 미국까지 가서 저렇게 모금을 했습니다. 12억 8천이 모여졌습니다. 이영학이 딸의 병원비로 쓴 금액이 겨우 706만 원입니다. 후원금의 1%도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와. 자, 이영학의 딸의 수술비는 어차피 재단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영학이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은 어차피 굉장히 네, 적었습니다. 나머지 그 어마한 돈들은 다 어디에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돈 얘기를 듣고 저희가 좀 알아낸 다음서부터는 저도 좀 이 감정이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한 달 카드값이 400만 원에서 많으면 한 1000만 원 가량이고요. 그리고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누나, 형, 지인들 명의로 구입한 고급 승용차가 차. 몇 대가 있는데 이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탔다고 해요. 후원금으로 자신의 외모도 바꿉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한 거가 이제 쌍꺼풀 수술. 와. 그리고 심지어 성기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문신 시술도 받았는데 저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전신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아내분은 이영학의 이런 행각을 보고 말리지를 않았었던 건가요? 드디어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왔네요. 정말 이 아내와 관련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반전이 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에 의지하던 생활도 오래가진 않았죠. 시간이 흘러 약발이 떨어졌는지 줄어든 사람들의 관심만큼이나 후원금도 줄더니 귀엽고 돈이 바닥나 버렸던 겁니다. 어디 돈 날 데 없나? 이제 더 내다 팔 물건도 없는데. 야, 너도 알바나 해라. 아니다. 그 전에 너 가슴 수술부터 좀 하자. 네, 실제 이렇게 그 이영학은 아내에게 가슴 수술을 시켰습니다. 본인 홈페이지에는 딸에게 젖을 먹이느라 작아진 아내의 가슴을 수술을 해줬다.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런 감성팔이 글을 올려놓았지만 정말 우리가 울분에 찰 수밖에 없는 분노할 정말 극악무도한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아 좋다. 응. 그래. 자, 카메라 보라니까. 아 좋아. 반대쪽 다리. 표정 안 풀 거야? 그래서 시작한 게 성인용 안마방이었어요. 들어갈 시간 되십시오. 그동안은 내가 가정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며 돈을 벌었으니 이젠 아내가 대신 나서도 괜찮잖아요. 아니 지금 제 아내가 계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니까요. 진정하시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여기 고소증.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남편 이영학 씨가 아픈 딸의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해 미국에 간 사이 당했다는 거죠. 장소는요? 응? 시댁에서요? 아니 이번 한 번뿐이 아니고 지난 8년 동안 수차례요. 거기 고소장에 다 써 있잖아요. 증거는요? 증거도 확보하신 거죠? 증거요? 당했다면 당한 거지 뭔 증거 타령이야. 빌어먹을 버러지 같은 놈들. 야, 너 내일 가서 그 인간이랑 한 번 더 하고 와. 증거고 나발이고 만들라 그러면 못 만들 줄 알아? 싫어요. 안 할래요. 못 가요. 뭐 싫어? 못 가? 근데 이게 미쳤나? 나가면 할 것이지. 못 가. 시간 얼마나 필요해? 한 1시간이면 되지. 대충 놓친 내 입맛대로 좀 맞춰줘.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솔직히 니들 둘이 그냥 아름다운 시간 보내는 거지. 안 그래? 엄마. 내가 손목을 좀 삐어가지고 지금 당장 병원을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려와. 집 앞이야. 범행을 저지르면서요. 실제로 이영학은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손목을 삐어서 병원을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속여서 새벽에 어머니 혼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계부만 혼자 남아 있도록 이제 그 조치를 취한 거죠. 그냥 돈 많은 인간들 협박해 돈 몇 푼 뜯어내려고 한 게 전부였는데. 아이씨. 어머. 지금 누가 떨어진 거예요?
그 일로 심한 자책을 하더니 아내가 그만 뛰어내리고 말았던 겁니다. 아니 난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이영학은 아내가 사망하긴 3개월 전인 2017년 6월에 강남의 어떤 오피스텔에 불법 마사지 샵을 차리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킵니다. 심지어 아내는 그 성매매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가지고 촬영을 해서 성인 사이트에 올려서 돈을 버는 파렴치 않은 행동을 이어갑니다. 아니 이게 가정 폭력도 모자라 정말 시아버지와 성관계까지 시켰잖아요. 이영학이 신고하라고 시킨 것은 사실로 밝혀졌고요. 증거 조작까지 이제 요구를 했다. 아내가 싫다고 하니까 화가 난 이영학이 뿌리는 살충제로 무릎을 꿇고 있던 아내의 이마를 아주 심하게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영학은 폭행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내를 차에 태워서 강원도 영월로 갔잖아요. 가서 계부집 앞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새벽 3시 30분경인데 결국 아내는 잠을 자고 있던 계부를 깨워서 실제로 성관계를 증거를 갖게 됩니다. 예. 처음에 이영학의 계부는 이제 강간 혐의는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이영학의 아내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확인됐다라고 하니까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꿉니다. 근데 더 깊이 조사가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영학의 계부가 며느리가 떠난 지 45일 후인 10월 25일에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집 앞 비닐하우스에서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영학이 아내를 시켜서 그 계부의 정액을 얻어내고 그거를 이제 뭐 증거로 제출한 그 바로 다음 날 새벽 12시 50분에 일어난 거죠.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아내가 5층 자택에서 투신 세상을 떠난 겁니다. 딸은 다른 방에 있어서 보진 못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학의 진술만 가지고 그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죠. 입증 자료가 좀 부족해서요. 결국은 본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수사는 종결이 됐습니다. 당시 이영학의 행동에는 정말 의심스러운 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한밤중 어두운 거리를 걷던 주민들이 인근 건물에서 뛰어내린 여성을 발견하고 놀라 황급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 씨는 최 씨를 흔들어 깨우려는 듯 싶더니 잠시 뒤부터는 딸과 휴대전화를 주고받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합니다. 약간 놀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울부짖거나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씨는 구급차에 동승하지 않고 현장에 남아 어딘가로 전화만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신 것처럼 이영학은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덤덤한 태도를 보였고요. 심지어 구급차에 동승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게 저렇게 이제 아내가 사망한 그날 동이 트자마자 이영학은 그 아내가 떨어진 그 자리 빌라 바닥에 표백제를 써가지고 열심히 꼼꼼하게 거기를 닦았다는 점입니다. 이영학의 이 수상한 행동이요.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아내가 떠난 이후에 SNS에 추모 계정을 새롭게 또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영정 사진을 들고 뭐 노래하는 영상 이런 것들을 올리고요. 딸아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뭐 적극적으로 이 상황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늘 그랬었어. 넌 참 예뻤어. 말할 때마다 우는 눈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내의 시신을 직접 염하는 모습을 자기가 촬영을 했어요. 이 영상을 방송사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방송사에서 방송을 한다는 조건으로 3,500만 원의 장례비를
요구를 합니다. 이영학이 촬영한 그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망한 아내의 몸이 온통 검은색 문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어떤 단어들이 그렇게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미친 짓을 벌여온 이영학이 아내가 사망을 하게 되니까 정말 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죠. 자신의 아내가 사망한 지 3일 후에 올린 글입니다. 어떤 성인 사이트에 본인이 직접 올린 거예요. 와. 이제 성인 여성은 쉽게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쉬운 나이가 어린 여성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 여중생이던 딸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된 겁니다. 근데 이영학이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어떤 성적인 어떤 접근을 한 거는 뭐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14살부터 20살 아래까지 개인 방과 샤워실을 제공해 주겠다는 글을 SNS에 여러 번 올렸습니다. 뭐 이땐 뭐 이게 구체적인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뭐 않았지만,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14살이었던 딸 친구가 피해자가 된 거죠. 자, 근데 그 뒤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조력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범이자 이영학의 딸인 이양이었습니다. 마셔. 이거 우리 예전에 살던 집 지하실에 가져다 놔. 거기 도착하면 전원 꼭 끄고. 응. 지금 피해자가 잠이 들자 이영학은 딸을 시켜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인근 시장에 가서 전원을 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치 추적에 혼선을 빚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전원을 끈 휴대전화는 결국 이제 이영학이 예전에 살던 집 그 지하에 숨겨놨습니다. 그 추후에 이영학이 그 휴대폰을 들고 나와가지고 다시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다리 밑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출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런 그 위장 범행 계획이죠. 이영학이 피해자를 성추행할 때 사용했던 저 성인용품들은 아내와 결혼 생활 중에 사용했던 거라고 합니다. 유나는? 죽었어? 밥 다 먹으면 여행용 가방에 담아야 되는데 도와줄 거지? 죽은 친구는
딸아이와 함께 보내주기로 했어요. 뭘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지금 곰팡이 제거제입니다. 사실 이영학은 인터넷에서 이제 뭐 사체 유기하는 방법을 검색한 뒤에 피해자 시신에 저런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여행용 가방에 넣었다고 해요. 피해자 어머니는 친구를 만나러 갔던 그 딸이 안 들어오니까 이영학 딸한테 이제 결국 전화를 걸죠. 피해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영학의 딸이 몰라요. 2시에 헤어졌어요. 이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영학의 딸은 피해자가 없어진 걸 알고 이제 친구들이 연락이 오겠죠. 그럼 이 친구들에게 정말 태어나다 못해 소름 끼치는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피해자 한 번도 못 봤어. 아, 괜찮아. 살아는 있겠지. 그렇겠지? 그래. 크크크크. 웃기면 안 되는데 크크크크. 크크크크. 와, 세상에 크크. 왜 뭐가 이렇게 신이 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딸이 더 궁금하네요,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내와 이 딸까지 아주 그 오래전부터 가스라이팅을 지속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영화 때 어린 시절부터 희소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지금 고통을 어떻게든지 줄여주는 것은 아빠일 것이다. 아빠다. 라는 모습으로 이제 보고 살아왔던 거죠. 굉장히 판단 능력이 많이 흐려지고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지배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꼭조각식처럼 행동하는 이게 가능하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이 유인부터 살해, 유기 이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성추행을 하고 살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이것도? 말 꺼내기가 참 민망한 정도의 수준인데 이영학은 피해자를 이런 식으로 추행한 후에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었던 걸로 보여요. 네?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새로운 아내로 맞아서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의도를 회피하려고 하는 진술밖에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지만 그거 이외에는 이영학이 변명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사망한 아내도 17살에 이제 임신을 시켜서 그렇게 그 발목을 잡고 정말 살게 된 것처럼 그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에 당신을 이제 지배하에 두면서 정말 통제하고자 하는 이런 그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범인이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건지 좀 궁금해요. 지금 그 정도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영학은 자신의 딸과 함께 동해로 갑니다. 동해에 가서 바다에서 사진을 아까 찍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모든 행위들이 전부 이제 범행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죠. 이미 범행을 저지르기 일주일 전에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죽은 아내가 그리워서 동해에 가겠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암시하는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행 직후에 아내의 영정을 딸에게 들게 만들고 CCTV가 찍힌다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차에 태워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여보, 진작에 당신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남기려고 하니까 이게 일이 되게 복잡하게 됐어. 내가 약을 넣었는데 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햄버거 시켜 먹으면서 그걸 먹었어. 아,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안 되게 됐는데 당신은 알지? 저건 또 뭔? 지금 저게 이영학이 유서랍시고 남긴 영상입니다. 저게. 나중에 이제 범행이 발각됐을 때 자신이 이 범행이 왜 벌어졌는지를 이제 변명하는 내용을 자기는 나름대로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남겨놓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이 영상을 촬영한 뒤에 이영학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러자 도주를 합니다.
이 무렵에 피해자,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 피해자의 부모는 당연히 신고를 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서 피해자가 이영학의 집에 들어간 뒤에 다시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영학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도주 사흘 만인 2017년 10월 5일에 은신처를 급습하고 이영학과 딸을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맨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기도했고요. 제가 대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9월 5일에 제 아내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저는 소리를 하고 있는. 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요. 아니 근데 아내의 죽음의 진실 이건 무슨 또 헛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 어찌됐건 화제를 자꾸 다른 곳으로 돌려서 자신의 어떤 범죄 행위를 자꾸 희석시키고 또 동정심을 유발하게 만들고 이런 의도를 계속 지금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붙잡혔을 때 딸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검거 직전, 그러니까 체포되기 직전에 이영학은 이제 형사들이 급습한다라는 걸 눈치를 채고 딸과 수면제를 다량을 복용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 이영학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요. 그 딸은 지금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우리 뭐 법정에 출석할 때 휠체어 탄 장면들은 참 다양하게 많이 봤는데요. 14살은 참 진짜 처음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찌됐건 그런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정상 참작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받아보려는 아주 그 속보이는 의도죠. 극단적인 선택, 쇼까지 벌이면서 부인했던 이영학은 피해자의 몸에서 목졸림 흔적, 그다음에 딸이 아빠가 죽인 게 맞다라는 진술이 나오니까 마지못해서 저렇게 이제 범행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영학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했던 이영학은 강간 등 살인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추행, 유인, 사체 유기, 사기, 상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성매매 알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8년 11월 2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받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이영학에게 일단 사형을 선고를 합니다. 근데 2심 재판부에서 이영학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으나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형에 처할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고요.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됩니다. 정말 이 행위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고 사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딸의 처벌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뭐 미성년자죠. 그렇지만 유인 그리고 이제 사체 유기의 혐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2017년 근데 이게 또 만 14세 소년법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6년, 단기 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학은 대법원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어떻게든 감형을 받아서 출소할 계획을 무려 9가지를 세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첫 항소심 공판에서는 삭발을 하고요. 손에 염주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죄송하다고 울부짖는 거죠. 자, 이영학은 옥중에서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 뭐 이영학의 지금까지 봤던 정신 상태로 뭐 이런 건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다음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빠가 지금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있으니 1년 정도 기다려. 우리가 복수해야지.
아마도 지금 이영학은 그런 걸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분명히 출소가 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국민적으로 다시 한번 사기를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을 그는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랙 악마를 보았다. 천사 아빠의 탈을 쓰고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이영학까지 16회에 걸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다뤘습니다. 죄의 무게나 그 수법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보다 더한 악마가 있을까라는 심정이 들 만큼 더 잔혹한 범죄자들이 매회 등장했고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선량한 사람들을 농락하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귀에만 엿보는 흉악범들이 존재하는 한 범죄자의 검은 속내를 밝혀내는 낱낱이 파헤치는 우리의 노력 역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다음 시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대본이야 이게? 와 이거 대본 장난 아니다. 아 이거 감독님 쓰신 거죠? 감독님 영화 들어가세요? 감독님 새 영화 들어가시는 걸 축하드립니다. 그거 영화가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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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아니에요 이거? 근데 스토리상 이거 영화인데? 아니라니까. 뭐예요 그럼 이게?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영화 감독과 영화 배우가 들려주는 영화보다 더 잔혹한 현실 이야기. 어쩌면 당신도 겪을 수 있는 소름 돋는 현실 이야기. 블랙 시즌 2 영혼 파괴자들 3월 첫 방송. 화려한 가면에 감춰진 추악한 욕망. 채널A 드라마 가면의 여왕.